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지난 한 주 언론 보도를 비롯해서 증권시장까지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인데요.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자 미국 CNN이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죠. 우리 정부 당국과 미 트럼프 대통령까지 부정확한 보도 같다, 특이 동향은 없다고 확인했지만 SNS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설까지 나돌았습니다.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는 북한 관련 보도에서 보이는 과도한 추측과 억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정치권을 비롯한 국제 뉴스를 달궜던 소식이 있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에 불참을 했고요. 또 15일에 태양절 행사에서마저 보이지 않자 불거진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량도 엄청났는데요. 10일부터 열흘 동안 1,800건이 넘는 신문 보도가 있었고요. 방송, 인터넷까지 더하면 뭐 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당국자는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 시작한 20일 이후에도 그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쿠바 대통령과 시리아 대통령에게 축전과 답전을 보내고 또 근로자에 대한 감사도 전달했다는 보도를 했다며 이는 김 위원장이 일상적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뭐, 김 위원장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원산으로 거처를 옮겼다라는 정보를 미국이 파악했다라고 최근에 이제 또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 왜 주변에 보좌진이나 그 고위직 인사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많이 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평양을 떠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24일 오전까지의 보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어찌됐든 이걸 종합하면 이 한미일 세 나라 당국이 모두 확인을 했어요. 코로나19 감염을 피해서 평양이 아닌 원산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태양절 행사에는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게 계속 물음표가 남는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전에도 뭐 이렇게 김 위원장이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적이 있었죠? 있습니다. 2014년 9월 3일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한 뒤에 한동안 또 자취를 감춰가지고 그때 이제 42일 후에 나타났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었는데 당시에 발목 에 있는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었죠. 또 그랬군요. 예, 또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에도 뭐 2주에서 4주 정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신변에 그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시찰하는 모습이나 뭐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1986년 김일성 주석 피격설이 있었을 때도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적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15일에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거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의혹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참배하지 않은 거는 이례적이긴 한데요. 네.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 때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17년 동안 세 차례, 그러니까 집권하는 동안 세 차례 불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김 위원장이 자취를 감췄던 게 지금 현재 한 우리 2주 정도
그죠? 네네. 이지 정도 지금 그렇죠. 사치를 감춰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 전에도 뭐 40일 넘게도 안 보였던 적이 있었고 네. 또 태양절 행사도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 때는 세 차례 정도 또 불참은 적도 있고 이렇게 따지면 사실 뭐 별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네네. 자, 이번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CNN이 첫 보도를 하면서 알려졌어요. 네, 보통 이제 북한 관련 보도는 외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건은 조금 특이한데요. 돌고 돌아서 외신 인용이 된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CNN이 처음 보도했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17일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태양절 금수산 그 참배 불참과 관련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나 신변에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뭐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이걸 이제 몇 군데 언론이 받아서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잦아들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 전문 매체죠. 데일리 NK가 시술 가능성을 자세히 보도를 하면서 또 이제 이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CNN이 이 내용을 소스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정부도 관찰하고 있다라고 처음 보도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나마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에서 시술로 그리고 다시 수술로 네. 그리고 우리 언론이 다시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게 이제 돌고 돌아서 외신을 이렇게 인용하게 된 경우고요. 네. 지난 23일에는 일본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도쿄신문이 코로나를 김 위원장이 피하기 위해서 자가격리로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고 또 CNN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하면서 그 배경의 배우 현빈의 군복 입은 모습의 사진을 올렸다가 방송 뉴스를 통해서 사과하는 해프닝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참 이게 좀 어이없는 오보를 내기도 했는데 예. 이렇게 추측성 보도들이 돌고 도는 상황 이게 북한이기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워낙 북한 사회가 베일에 쌓인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고 취재도 어려운 건데 이 보통 북한 관련 보도는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보통 정부 발표라든가요, 전문가들의 분석, 이번에도 좀 그런 경우죠. 또 외신을 인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조선중앙TV나 연합뉴스를 통해 들어오는 북한 매체 자료, 또 외교통일부에서 접하는 정보, NGO 단체를 통한 정보, 또는 남북회담이라든가 민간단체가 방북할 때 동행 취재를 해서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보통 북한 내부의 사실에 접근조차 어렵기 때문에 외신에서 의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신의 오보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도 명확히 오보라고 예.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부정확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외신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어려운 거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이제 이전에도 영국의 더 타임스나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 MBC 방송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장성택 부위원장이 총살이 아니라 개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네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간부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잔인한데. 잔인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공영방송이 이게 이제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하기도 했었죠. 네. 다행히 당시에 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게 이제 신뢰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보도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북한 관련 문제는 취재원이 제한이 돼 있고요. 교차 확인도 힘들어서 근본적으로 기사 쓰기 힘든 구조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번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 기사도 1,800여 건이 넘었지만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전에 이와 관련해서 연구한 논문에도 보면은 취재원 이용해서 수평적 다양성,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별로 취재원을 보면 거의 유사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슷비슷한 소스를 갖고 보도를 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보까지도 비슷할 심지어 수밖에 오보까지도. 없고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KBS 라디오에서 탈북 출신인 태구민 국회의원 당선인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만약 북한이 김정은 유고시의 김여정 체제로 가겠지만 현 체제를 떠받드는 60, 70대 세력의 눈에는 김여정이
완전히 애송이다 네. 하면서 다른 옵션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평일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기사들이 조선일보부터 해서 각 언론사마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김평일이 누구야 하면서 이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도 올랐고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예. 김평일, 김정은의 삼촌이죠. 그러면 그렇죠. 김정일의 김정일 전 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동생이자 거고. 네. 그래요. 이게 기자들은 크로스 체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쪽 그리고 반대되는 쪽 이런 것 등을 교차해서 확인하는. 근데 이 북한 관련 뉴스는 이 교차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소스, 수직적, 수평적 비교해 주셨는데 네. 거의 비슷한 데서 계속 취재원을 갖고 하다 보니까 동일한 뉴스들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 상황이 돼야겠는데 그래서 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전문가죠. 경남대 이물질 교수가 북한 보도는 특종 아니면 오보다라는 냉소적인 평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 보도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측성 보도가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는 매체도 많아졌고요. 우리 사회에 탈북자들도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한 정보, 첩보 이런 것들이 늘고 이런 정보가 소문, 추측 이런 것들과 섞이면서 확인도 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관련 뉴스는 더더욱이 이런 추측성 보도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보도에서 특히 많았었고요. 네.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 지난 2013년에 KBS가 5개 신문의 관련 기사 293건을 분석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 제목 중에 추측성인 경우가 절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취재원의 말을 인용한 경우가 24%, 사실을 제목으로 쓴 경우는 26%뿐이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된 취재원을 명백히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 경우는요, 56%였지만 나머지 44%는 그냥 대북 소식통 등으로 이렇게 얼버무렸다고 밝힙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네. 예. 또 특별히 여성과 관련돼서 선정적인 내용이 많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97년에 장승길 대사 망명 당시 그 부인인 최혜옥과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네. 리설주 여사 또 현송월 관련 보도에서도 조금 도를 넘는 그런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었죠. 네, 주로 이제 북한 최고 그 권력자들 주변의 여성들에 대한 이런 선정적인 보도까지. 이번에 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이른바 증권가 지라시를 비롯해서 SNS상에서도 사망설, 구태타설까지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서서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SNS상에서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라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뉴스톱이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2014년 이미 한 차례 나돌았던 허위 정보가 재탕이 되고 있다더라라고 이 뇌사 상태는 재탕이에요? 네, 재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심지어는 인사이트 같은 그런 인터넷 신문에서는요. 김정은 사망과 관련해서 예언, 어떤 동아리 사이트, 그것도 대학생 동아리 사이트더라고요. 거기서 예언한 내용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주풀이, 김정은이라고 밝히지 않고, 그 생년월일을 줬더니, 이런, 근데 너무 그게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주풀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SNS상에서 엄청 노출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기회에 어떻게 클릭 장사 한번 해보려는 이런 언론까지. 네. 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보도된 다음 날 우리 주식시장이 사실 출렁했어요. 네. 대북 관련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북한의 급변 사태, 사실은 이게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북한 관련 보도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신중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언론의 의제 설정이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연구 결과가 이미 있고요. 네. 그래서 속보나 단독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확인을 거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속보 경쟁을 하다 보면 오보가 생겨나기 쉽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북한 관계에서는 특히나 북한 관련 보도에서는 기사를 보류해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저널리즘 원칙이 역시나 여기서는 더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그 이념에 맞는 기사의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입맛에 맞는 취재원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에 맞춤형 취재 보도 말고 객관적이고 이제 균형 잡힌 그런 시각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네. 신중한 그래서 더더욱 신중한 보도를 해달라 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근데 사실 교수님 가장 좋은 건 북한에서 좀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왜 우리끼리 이렇게 떠들고 확인을 안 해주는 건지 그건 여전히 물음표로 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대 조수진 겸임교수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대한민국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먹고만 살아서는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청년의 먹고 사니즘. 오늘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청년 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신 용혜인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전 기본소득당 대표였던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려요, 당선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축하 인사 많이 들으실 텐데 이제 선거가 끝난 지 한 열흘 남짓 지났나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지난 열흘 어떠셨어요? 사실 원래 좀 선거 이전에도 뭐 정당을 만들고 정당 활동을 하느라 바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네. 이 바빠진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일상의 변화는 아닌데 뭐 오늘과 같은 이런 인터뷰 자리도 굉장히 많아지고 언론 인터뷰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게 좀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네,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와중에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자, 이번 21대 총선에서 우리 용혜인 당선인 포함해서 모두 11분의 2030 세대 청년 정치인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90년대생은 우리 용혜인 당선인 포함해서 모두 3분이던데요. 네. 우리 용 당선인이 1990년생이시더라고요. 네, 딱 90년생. 네, 딱 90년생. 네. 네, 걸친. 우리 나이로 어느새 이제 30을 넘기셨어요. 그런데 네. 사실 우리 국회는 80% 이상 정말 절대 다수가 50대잖아요. 네네. 네. 이런 국회에 사실 이 90년대생 세 분은 젊고도 낯선 존재들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존재감을 발휘하실 예정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 자체가 기존에 50대, 60대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2030의 존재 자체가 지금 좀 굉장히 낯설어요. 존재감이 있어요. 네.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좀 존재감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청년이라서 받는 관심이나 이런 존재감은 이제 4월, 5월, 6월 정도면 끝날 수밖에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21대 국회가 되면,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청년 국회의원들이 되게 더 기존에 국회의원 여러 번 하셨던 분들보다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존재감을 발휘하는 아주 중요한 혹은 언론적이지만 네.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용혜인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런데 네. 사실 앞서 소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기본소득당 대표세요.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당들이 등장을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후보들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왜일까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명의 2030 당선자가 있고 이게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4.5% 정도. 그리고 네.
20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90년대생 국회의원이고 20대에 있는 국회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사실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획기적으로 슬프게도. 늘어난 거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후보 자체가 별로 없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좀 저는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여당 야당 상관없이 좀 나이 들어버린 정치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원외에 있는 소수 정당들을 보면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청년들이 출마하고 청년들이 당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원외에서는 네, 근데 이런 정당들이 아쉽게도 이번 국회에서 이제 국회 진입에 많은 부분 실패하면서 국회 안에 좀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국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좀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되는 것처럼 이 소수 정당들이 다양하게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이 봉쇄 조항의 수정, 개정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번 그 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네. 선거법이 개정되면 청년 정치인들이 더 많이 등장할 수는 있을까요? 네, 저는 봉쇄 조항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출하는데 좀 더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지역구 선거 자체에 청년들이 나가서 이기는 게 사실 돈도 없고 조직도 별로 네트워크도 그렇죠. 많지 않고 네. 이런 문제에서 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법이 우여곡절 끝에 개정이 된 거였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막판에 여러 가지 글쎄요, 소수 정당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확보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아쉬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번 총선 공약집에 등장한 각 당의 청년 관련 공약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이미 지났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보니까 청년 주거 지원, 또 청년 일자리, 학자금 등 금융 지원, 기회균등 이런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던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청년의 입장에서 선거가 끝났지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기존의 정치권에서 청년 정책을 다루는 방식이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회에서도 네.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왜 힘든지를 좀 바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청년들의 절망감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청년이라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데 이 바늘구멍이 통과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바늘구멍을 늘리거나 바늘구멍을 없애야 하는데 이 바늘구멍에 통과할 때 조금 덜 아프게 기름칠하는 정책들 현재는 그렇다. 네, 그런 공약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의 안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더 관심 가지고 대안들을 내놓는 게 실제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것이 물론 전 연령에서 다양한 좋은 효과들이 있겠지만 청년들에게도 역시 많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네, 이 청년 기본소득을 받아본 청년들에 대한 이제 연구나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청년 세대가 사실은 복지 혜택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자신이 복지 혜택의 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혹은 네. 그런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거나 네. 아니면 사회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어떤 자신의 권리로서 뭔가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청년 세대들이 그래요? 네, 어색하죠. 왜냐하면 받아보는 국가의 혜택이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받는 국가장학금 정도? 네. 결혼할 때 받는 전세자금 대출? 네. 이 정도인데 어떤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당신의 권리고 이것이 모두에게 당신이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지급된다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사회가 공동체로서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감각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사회에서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불과 얼마 안 됐지만 기성세대들 사이에서는 아니 왜 공짜로 돈을 주지?
우리 때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맞아요. 내가 자수성가했는데 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사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뭐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미 시행이 들어갔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 재난기본소득과 견주어 봤을 때 청년기본소득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혹시 부연하실 게 있을까요? 청년 기본소득에서 저는 이제 전 국민 혹은 온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들이 이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사실은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라거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단순히 어떤 특정 세대가 국가의 예산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 시민 그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곧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이 어떤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 요즘 세대들이 소속감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 그래도 그 책 제목인데요. 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 제목. 이 책이 사실은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한테는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읽힌 책이에요. 네. 그만큼 뭐랄까요. 어떤 세대 간의 문화적 충격이라고 할까요? 파급력이 아주 컸는데, 실제 90년생으로서 이 책 혹시 보셨어요? 저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네. 90년대생이라고 저도 이제 90년대생이고 그런 90년대생이라고 또 이제 언론에서도 인터뷰도 하고 네.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도 보고 해서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라고 하고 읽고 있는 중이고요. 네. 네,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윗세대의 분들이 읽으셔야 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죠? 일단은 이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객관화해서 인식하는 것보다는 이 관계 맺음 속에서 이 90년대생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설명이 잘 된 건가요? 현상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현상적으로 설명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 밑에 깔려 있는 원인들과 이유들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 문화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쓴 책이기에 조금 다른 면도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군요. 일단 이 책을 보면 우리가 90년대생들을 조금 더 잘 이해는 하겠군요. 네, 근데 사실 사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의 공동성만으로 모두를 이해할 수는 없긴 하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한 세대에 대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저희 코너가 지금 우리 용해인 당선인께서 나와 계신 저희 코너 제목이 청년의 먹고사니즘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비정규직 또는 심지어 백수라고 하죠. 무직으로 생계와 장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나 제도의 개선, 나아가서는 정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뜻에서 그런 걸 좀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마련된 코너인데요. 우리 용해인 당선인께서 앞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콧바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청년들이 노력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청년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네. 오히려 정치나 사회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의 청년들은 이제 대학 생활에 로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 전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대학 그렇더라고요. 네, 연애도 하고, MT도 가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이렇게 지내야지, 학사 경고 한 번 안 맞아본 사람이 무슨 대학생이야?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20살부터
아주 격렬하게 스펙을 쌓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취업이라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왜 그런 낭만을 즐기지 않아? 혹은 왜 너는 취업에만 관심이 있어? 왜 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묻는 건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청년들은 그런 정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객관적인 조건들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존의 정치가 청년들에게 어떤 정치의 효능감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예전에 한미 FTA라거나 세월호 참사라거나 반값 등록금 투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실패로 끝났던 그 경험들이 내가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도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어떤 경험들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면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중에 80%가 10대, 20대 청년들이거든요. 그렇습니까? 16,000명 정도가. 네. 이 사람들의 93%가 자신의 첫 정당이래요. 제가 만든 기본소득당이. 네. 그랬을 때 자신에게 필요하고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하고 정당의 당원이 되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정치가 좀 그런 역할들을 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반성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청년들보다는 사회와 정치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존의 정치권이 청년들을 대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자,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제 국회에서 일로서 청년 정치를 보여주실 텐데, 마지막으로 포부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청년 국회의원 그리고 2030 90년대생 국회의원으로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데요.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 4년 동안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젊어서 뽑혔다가 아니라 젊은 사람이 일도 잘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저를 이제 인식하실 수 있는,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을 인식하실 수 있는 그런 4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자 전 기본소득당 대표이신 용혜인 당선인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4월 25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존 레전드의 PDA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et's go to the park. I wanna kiss you underneath the stars. Maybe we'll go too far. We just don't care. We just don't care. We just don't care. You know I love it when you're loving me. Sometimes it's better when it's publicly. I'm not ashamed, I don't care who sees us hugging and kissing, a love exhibition.